시작할게요. 자, 봅시다. 드디어 일정 봐요. 잠깐만요. 네, 일장 체육 교수 학습 이론이고요. 여기 봐. 자, 교수의 의미는요, 누구의 입장에서요? 가르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입장이에요? 교사의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학습은요, 학생의 입장에서 얘를 받아들이는 게 학생의 입장이죠. 그래서 교수 학습이다 그러면 어떤 것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교사가 가르치는 것, 그리고 학생이 배우는 것, 여기까지를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목차는 체육 교수, 그 다음에 학습, 이렇게 둘로 나뉘어질 거고요. 목표의 세 가지 유형, 실현 가능한 목표, 과정에서의 목표 성취, 학습 경험 선정 기준, 그 다음에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교사의 가치관, 이렇게 체육 교수를 살펴볼 거고요. 체육 학습은 이제 학습의 의미, 운동 기능을 학습하는 것, 운동 학습의 단계, 운동 기능 학습의 요건, 운동 기능의 종류, 운동 기능의 연습 방법, 전이, 그 다음에 학습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요 차례로 살펴보게 될 거예요. 자, 우리 첫 번째 페이지 볼래요? 체육 교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의 입장에서요? 교사의 입장에서 가르치는 것이죠. 그것을 가르치는 것들은요, 어떻게 해요? 어떠한 목표가 있을 거잖아요. 학생들에게 어떤 수준의 발달을 요구하는 목표를 정해놓고 교사의 입장에서 그 과정을 밟아가는 것, 이것이 체육 교수의 입장이 될 거고요. 그래서 교수가 잘 이루어지는 건 누구의 입장에서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교사의 입장에서만. 그래서 지금 우리 2차도 생각해 봐봐요. 2차 시험 볼 때 뭐 봐요? 실기 보고 교사학습 과정안 작성하고 수업 실현하잖아요. 요 두 개를 생각해 보면 누구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있어요? 교사의 입장에서 얼마만큼 내용을 잘 구성해 놓고 이 아이들에게 얼마만큼 잘 전달해 주고 있는지를 채점하고 있잖아요. 그게 대부분의 지역이었었고, 경기도에서 뭐 봐요? 수업 나눔을 봐요. 수업 나눔은 지도안 작성하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수업 실현하죠. 수업 실현하고 이 실현한 내용을 토대로 수업 나눔을 해요. 수업 나눔을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에 평가하시러 온 세 분 있죠. 그리고 내가 여기서 수업 실현을 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과 같이 토론하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요? 대부분의 수업 나눔의 초점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학습이 이루어졌는가. 자, 지금 네가 실현한 건 네 입장에서 가상의 학생들을 데리고 이렇게 수업을 했잖아. 그렇다면 이때의 초점은 이제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자,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학습이라고 하면 학생들이 당신의 수업을 통해서 무언가를 받아들였어야 돼. 그런데 돌이켜보면 당신의 수업을 통해서 지금 이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어느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혹은 이 이후에 학교 현장에 가게 된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은 당신은 어떤 노력을 하고 싶어요?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서 질문이 주어져요. 그래서 교수의 의미, 학습의 의미. 그래서 점점 어때요? 이제 어디로요? 기존의 전통적인 교실에서는요, 어디에다가 초점을 두고 있었어요? 교사의 행동. 교사가 얼마만큼 학습 목표를 잘 정해놓고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는지를 살폈어요. 이제 어디까지 보셔야 돼요? 학생들의 입장에서 진정한 학습이 이루어졌는지까지를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은 요까지 생각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교육과정. 이제 교육과정을 가지고 아이들이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학생들이 학교의 지도화를 경험하는 모든 학습활동의 총화.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이 교육과정을 통해서 받아들인 이 내용들, 아이들이 받아들인 내용들, 이것을 교육과정이라고 하고 있고, 그러면 교육과정을 어떻게 구성해 놔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교육과정요, 아이들이 배워야 할 내용들, 아이들이 걸어가야 할 길, 그것이 교육과정이잖아요. 그러면 그 교육과정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이느냐를 물어보는 게 체계적인 교육과정 구성을 위한 일반적인 원리로 기출문제로 주어진 적이 있어요. 우리 지금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발표됐는데 지금 우리는 뭘로 보셔야 돼요? 우리 시험은요, 2015
개정교육과정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2015년도 개정교육과정을 가지고 그 교육과정에 보면 선생님들이 학교에 가셔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어디에 초점을 둬서 어떠한 방법으로 가르치고 어떻게 평가하세요라는 내용이 세세히 나와 있어요. 이건 2015 개정교육과정이세요. 그러면 이 개정교육과정은 누가 만들었어요? 교육과정 전문위원들이 만들었겠죠. 이러한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거, 최소 필요량의 원리. 아이들에게 좋다는 것 다 가르치면 좋겠죠. 하지만요, 어때요?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은요, 학교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은 그닥 많지 않아요. 그래서 꼭 필요하고 좋다라고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내용들을 축소시켜서 가르치라는 얘기죠. 최소 필요량의 원리. 두 번째, 지역성의 원리. 우리 지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우리 지역과 동떨어진 이런 거 말고 이 지역 아이들에게 현실적으로 맞는 이러한 내용들을 가르치자라고 하는 게 지역성의 원리. 세 번째, 시대성의 원리.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것, 이것을 반영해 주자는 얘기죠. 그래서 2010 몇 년이에요? 2014년이죠. 2014년도에 그 슬픈 사건 때문에 어느 영역이 강조하게 돼요? 안전 영역 강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안전 영역이 새롭게 추가되고 여가 영역이 다른 영역으로 축소되고 이러한 경향을 보이죠. 그 시대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죠. 시대성의 원리. 그 다음에 사회와 개인 융화의 원리. 사회, 전체 사회의 모습도 생각해 봐야 되고 무엇도요? 학생 개인의 발달도 생각해 봐야 되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한꺼번에 잡고 가자라고 하는 게 사회와 개인 융화의 원리. 다섯 번째 건 계속 발전성의 원리. 이것이요, 일회적이고 지속적이지 못하면요, 그 교육의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못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게 계속 발전성의 원리. 기출문제로 주어졌으니까 이 부분은 놓고 가시면 안 돼요. 혹시 어떻게 섞어서 다시 물어볼지도 모르니까요. 외웠어요? 5개? 최소 필요량의 원리, 지역성의 원리, 시대성의 원리, 사회와 개인 융화의 원리, 계속 발전성의 원리. 5개예요. 조금 시간을 단축시켜 드릴게요. 선생님들이 외워야 할, 가짓수를 열거해서 외워야 할 테마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체 과목 다 엮어 놓으면 수백 가지가 돼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의미 없이 외우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선생님들이 좀 쉽게 공부하시라고 제가 청킹을 잡아서 말씀드리는 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5개 외웠죠. 금방 해결해 드릴게요. 교육과정 구성을 위한 일반적인 원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2022 개정교육과정 이거 이야기할 때요, 누가 모였을까요? 교육과정 만드는 이 전문위원들이 모였겠죠. 어디서요? 어디선가 모였겠죠. 거기에 모여서 이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러한 교육과정을 만들었을 거잖아요. 거기 모여서 만드는 거, 거기가 어디예요? 개최지요. 개최지 시사. 계속 발전성의 원리, 최소 필요량의 원리, 지역성의 원리, 시대성의 원리, 사회와 개인 융화의 원리. 암기를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이 청킹을 잡아서 외우는 게 굉장히 경제적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 청킹을 잡아서 외우면 요 1단계가 모임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얘가 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뭐냐면 단계가 필요할 때 얘를 순서대로 외워야 돼요. 순서대로 외워야 되는 것들은 섞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의미는 없지만 앞 글자를 하나씩 떼보면 아무 의미 없는 말이야. 하지만 이 순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무의미 철저 학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외워야 되는 것들은 어쩔 수 없어요. 순서를 섞으면 안 되니까. 요거보다 더 쉬운 아이들이 뭔지 알아요? 이 청킹에 스토리를 입혀놓으면 안 까먹어요. 스토리를 입혀놓아버리면 까먹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공부하실 때 이렇게 청킹에다가 스토리를 입히는 요 방법이면,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면 요 방법으로 외우면 굉장히 오래 갑니다. 되게 슬퍼지는 경우가 뭔지 알아요? 이걸 외웠어.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떠올라. 명확하게. 그런데 이 뒤가 이렇게 미쳐버립니다, 이건. 시험 보러 갈 때 이렇게 가면 안 돼요. 1, 2월에는 선생님들이 요 수준까지 끝내면 성공적인 거예요. 1, 2월에는. 그래서 3, 4월에는, 3, 4월부터는 이제 뭐 연습하셔야 돼요? 1, 2월에는 여기서 끝나도 된다니까요. 개최지 시사 여기서 끝나도 돼요. 3, 4월에는 뭐 하셔야 돼요, 이제? 개 뭐였더라? 아, 계속 발전성의 원리지. 이렇게 생각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시간이 더 지나가면요. 계속 발전성의 원리. 이게 무슨 말이지? 아, 단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이걸 이끌어가라는 이야기지? 이것을 가져오셔야 돼요. 요즘에 시험 문제는 얘니까요. 옛날 시험 문제는 이거였어요. 이거 5개 쓰세요. 5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영역이 너무 넓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요. 요 상황 하나 주어주고, 여기 구성 원리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쓰세요. 5가지 중에 하나인데 요거에서 꺼낼 수 있니가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셔야 될 작업은 요걸 하셔야 되고, 두 번째 작업은 이 뒤를 연결을 하셔야 되고, 세 번째 작업은 얘를 가져다가 상황 속에서 얘를 연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요거예요. 여기까지는 다 끝났어. 근데 시험 문제에서 요 상황을 주어졌어. 5개 중에 뭐지?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하신다고요. 얼마나 슬퍼지냐고. 그래서 요거 실수 안 하시려면 계속 반복적인 연습을 하셔야 되고, 이 의미를 선생님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특히 수업 상황, 이것과 많이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그래요. 오늘은 바라지 않아요. 그래서 체계적인 교육과정 구성을 위한 일반적인 원리 5가지 있었어요. 뭐예요? 개최지 시사요. 지금 저는 말로 하고 있고 선생님들은 귀로 입력하고 있잖아요. 더 빠른 건 선생님들이 말로 하시는 게 훨씬 빨라요. 지금 개최지 시사를 선생님들이 입으로 해본 거랑 저녁에 가서 아까 걔가 뭐라 그랬더라? 떠오르는 거랑 확실히 달라질걸요? 선생님들이 그래요. 우리가 지금은 좀 어색하고 그럴지언정 누구를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선생님 본인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했었죠. 1년 동안 선생님들한테 일어난 일을 다 어떻게 해석하라고요? 다 긍정적으로. 아, 이게 나 합격하러 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구나. 그냥 부산물로 일어나는 일이구나. 이렇게 받아 넘기세요. 선생님들이 감정에 너무 많이 흔들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목표의 3가지 유형. 학습 목표. 우리 과의 3가지 영역 뭐뭐 있어요? 심동적 영역,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이요. 그래서 우리가 전인교육 이야기할 때 무엇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요? 네, 그럼요. 머리와 가슴과 몸이 모두 다 조화롭게 육성되는 인간을 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시대의 교육은 전인 교육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인 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유일한 교과가 어느 교과예요? 우리 과예요, 우리 과. 이 3가지 영역을 모두 다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합격하신 다음에 내년에 가시면 저가 실제로 첫 해에 발령받아서 회식 자리에서 술을 먹다 보면 2차 가고 3차 가고 이렇게 가잖아요. 징그럽게 가요. 학교 선생님들 수업 술 몇 시부터 마시게요? 5시부터 마셔요. 4시 반이면 퇴근이거든요. 식당 가면 5시예요. 아직 밖에 환하고 해 떠갖고 있는데 이때부터 술 먹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전체 교직원 다 앉아서 술 먹고, 이제 이분들은 이제 가시고 이제 몇 명 이렇게 남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2차를 가요. 그래서 가야지. 여기서 빠지면 좀 이상한 사람인 거야. 젊은데 빠졌다 좀 이상한 사람인 거야. 못 빠져. 대부분 교장선생님, 교관선생님, 행정실장님 뭐 이분들만 가셔. 그리고 부장님들을 포함한 이렇게 몇 명 이렇게 2차로 모여서 가. 2차까지는 거의 필수야. 젊으면 여기 와서 이제 술을 실컷 먹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명씩 가죠. 뭐 저는 애를 봐야 돼서 뭐 어째 돼서 이렇게 가.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못 가. 여기 이렇게 모여갖고 있어요. 3차를 와. 3차 가서 이렇게 술을 먹는데, 당시에 교무부장님이 술을 엄청 좋아하셔. 그래서 여기 가서 딱 한 병만 마시고 가세요. 3차까지 마셨는데 4차 가는 게 딱 한 병만 마시고 가세요. 다 인사하고 그냥 들어가면 안 될까요? 힘든데요. 여기 가서 더 말고, 더 마시면 큰일 나. 딱 한 병만 먹고 가세요. 그래서 5명이 거길 갔어요. 무슨 한 병, 5병 이상을 먹었어요.
그래서 힘들다고 내일 1교시부터 수업 있다고 뭐라 그런지 알아요? 가서 애기들 공 줘. 애기들 공 주고 뛰어놀라고 하면 되지. 자네과 수업 그렇게 한 거 아닌가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발끈해가 그랬어요. 국어 선생님들 다 불러갖고 와. 국어 선생님 다 불러다 여기 앉혀놓고 내일 수업 있으면 읽어. 수학 선생님 다 데리고 와. 내일 수업 있으면 가서 풀어. 음악 선생님 다 데리고 와. 불러. 미술 선생님 다 데리고 와. 그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제가 발끈해서 뭐라고 했어요. 근데 뭘 술 취해가지고 기억도 못하지. 너무 승질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가셔서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 이게 되게 저만 느꼈을까? 저한테 느끼는 건데 제가 그렇게 느꼈을까? 체육과를 조금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어. 그래서 가서 거기 선생님들이 지시면 안 돼. 알았죠? 절대 지지 말아요. 야, 공 던져주면 되잖아. 그럼 가서 당당하게 얘기해요. 니네들은 읽으라고 그러면 되고 풀으라고 하면 되지. 니들은 뭐 하고 있어? 똑같이 얘기해요. 절대 지지 마요. 목표의 세 가지 유형 뭐 있다고요? 심동, 인지, 정기적인 영역이 있고요. 선생님들이 2차 가셔서 아까 교수학습 과정안 작성해야 된다 그랬죠? 2차 시험 볼 때요. 작성 안 하는 지역도 있어요. 작성하는 지역이 있고요. 그래서 2차 시험 보실 때 교수학습 과정안 그 다음에 수업 실현을 해요. 근데 이거 안 하는 지역 있죠? 안 한다고 해서 아싸 할 일이 아니에요. 이거를 안 보는 이유는 뭐냐면 얘를 보면 얘가 뻔하니까 안 보는 거예요. 수업 실현하는 거 보면 이분들은 다 지금 전문가들이 와서 앉아있잖아요. 교육 경력이 몇십 년씩 되시는 분들이 와서 앉아있는데 딱 수업하는 거 보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구나, 어떻게 하고 있구나. 이것들을 그들은 눈에 뻔하니까 이거 굳이 안 와도 보니까. 그래서 교수학습 과정안 작성할 때 뭐부터 뭐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학습 목표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습 목표에 뭐 써요? 심동적, 인지적, 정의적 목표를 이렇게 나열하게 되죠. 여기서부터 뭔가 하나를 누락해놨다. 그럼 이제 감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감점이 시작되냐면 야, 정의적인 목표는 넌 정하지도 않았어? 이거 정하지도 않았는데 이거에 따라서 뭐 해야 돼요 이제? 전개하면서 뭐 해야 돼요? 그 내용 가지고 지도할 거잖아요. 이 목표도 없는데 뭘 지도를 하겠어요? 그 다음에 이거 했으면 뭐 해야 돼요? 평가해야 되잖아요. 정리 단계에서. 야, 글씨. 평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평가해야 돼요? 요거에 맞춤 평가해야죠. 목표로 내가 이렇게 정했으면 이 내용을 가지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그 내용을 가르쳤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평가해야 되죠. 이걸 정하지도 않았는데 가르치지도 않고 가르쳤다는 것도 웃기고 정하지도 않았는데 이거 갖고 평가하겠다고? 그래서 여기 어느 영역 하나가 빠져나가면 그 순간부터 감점되기 시작한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에요. 우리 학습 목표는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심동적, 인지적, 정의적 영역으로 주어진다고요. 간혹 예전에 교수학습 과정안은 빈 종이를 줘요. 이렇게. 저 2005년도 시험 볼 때 교수학습 과정안 어떻게 줬는지 알아요? 비포 줘요. 비포 종이만 줘요. 이렇게. 그리고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거는요. 30cm 샤프, 지우개, 볼펜 이거 갖고 가야 돼요. 이거 필수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빈 종이잖아요. 여기다 뭐 해요? 직접 칸 쳐요. 제가 30cm 자대고 이렇게. 일일이 다 긋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영역까지는 도입이고 어디까지 전기고 뭐고 이거를 제 스스로 다 써야 돼요. 장소는 어디고 학생 몇 명이고 이것들 다. 그런데 요즘에 교수학습 과정은 어떻게 나와요? 빈 칸만 나와요. 이렇게. 나머지 부분은 다 채워져 있어요. 수업 내용 어디, 수업 내용은 뭐, 장소는 어디, 학생은 몇 명, 그 다음에 학습 목표 1에 뭐, 2에 뭐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거 보고 뭐야? 왜 두 가지야? 왜 정의적 영역은 없어?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목표가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선생님 뭐 가르치면 돼요? 이들이 목표 두 가지를 줬잖아요. 선생님 여기에 맞춰서 목표를 여기 목표에 따라서 가르치면 되고 그거에 따라서 평가하시면 돼요. 그런데 두 가지 주어지잖아요. 대부분 정의적인 요소를 여기다 슬쩍 넣어놔요. 그래서 뭐를 하면서 뭐 협동심을, 자신감을 갖는다. 이런 것들을 슬쩍 넣어놓기는 하죠. 두 가지를 썼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교수학습 과정안 보셨을 때에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요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 부분이 비워져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들이 시민정으로 다 채우셔야 되고 요 내용 가지고 가르치고 그것이 평가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아주 기본이에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따라서 가르치고 그 내용을 평가해야 된다. 이것은 공식처럼 선생님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실현 가능한 목표 수립. 학생이, 교사는 자신이 설정한 교육 과정상의 목표와 자신이 펼치게 될 학습 지도 상황이 일치하도록 노력해야 될 거고요. 학생들에게 실현 가능한 목표라고 하면 무엇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게 깔려 있을까요? 학생들의 수준 파악에 깔려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죠? 학생들의 수준, 여기에서부터 약간 더 높은 수준, 이렇게 설정해 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내년에 가시면 목표를 설정하고 나면 나중에 뭐 해야 돼요? 평가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평가 계획 내실 때 어떻게 쓰셔야 돼요? 양적 평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하게 아이들에게 50m 단거리 달리기 수업을 시켜놓고 상중하로 평가를 하겠대요. 그래서 남학생 상중하, 여학생 상중하 기록 몇 초로 둘 거예요? 상을 몇 초로 둘 거예요? 모르잖아요. 이게 지금 몇 학년 아이들인지 모르고 어느 정도 수준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수준을 설정할 때 고려해야 되는 방법들은 뒤에서 보면 되는 부분이고, 어쨌거나 이 내용, 이 기준들을 설정할 때요. 예를 들어 중학교 1학년 아이들에게 50m 달리기를 시켜놓고 상은 6.9초 이렇게 줘버리면요. 이건 실현 불가능한 얘기가 되잖아요. 중학교 1학년 애들이 6.9초에 달리면 체육중학교 발령받았나요? 그 다음, 목표 달성을 위한 조언을 보면 심동적 영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학습 목표 3가지 영역을 다 고려하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교육과정을 새롭게 구성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2015 개정교육과정 지금 고시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있는 거 굳이 그대로 가져다가 이렇게 판에 박힌 듯이 쓰지 말고 가서 선생님들이 수업하실 때 우리 지역의 여건은 이러하고 우리 아이들의 여건은 이러하고 우리 학교의 환경이 이러하니 새롭게 구성해서 하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학습 지도 과정을 유연하게 설계한다. 이것도 마찬가지. 뒤에서 자, 그런가 보다 하세요. 교사가 갖춰야 될 교사 지식의 범주를 슐만이 7가지로 얘기했어요. 7가지 교사 지식을 얘기했어요. 지금은 그런가 보다만 하셔도 돼요. 내용 지식, 지도 방법 지식, 그냥 모르셔도 아무 관계 없어요. 수업 방법 지식, 교육 과정 지식, 교육 환경 지식, 학습자와 학습자 특성 지식, 교육 목적 지식, 이렇게 7가지로 구분을 해놨어요. 교사는 이런 정도의 지식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요거에 따라서 매틀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명제 3가지 수준을 얘기했어요. 교사 지식의 3가지 수준을. 첫 번째, 명제적 지식, 절차적 지식, 상황적 지식으로요. 명제적 지식은요, 책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 아는 것, 알고 있으면 명제적 지식에 충실한 거예요. 선생님들이 내년에 가셔서 배드민턴 단원을 지도한다고 칩시다. 배드민턴 단원을 아이들에게 지도하려면 어떤 기능들을 가르치면 돼요? 서브도 가르쳐야 될 거고, 스트로크, 다양한 형태의 스트로크 가르쳐야 될 거고, 또 경기 규칙 가르치면서 역사와 규칙 이런 거 가르치면서 아이들이 경기할 수도 있게 해주면 될 거고, 스트로크는 이런 스트로크도 있고, 이런 스트로크도 있고, 이런 스트로크도, 이런 것들은 어떻게 가르치면 돼? 라고 하는 것을 선생님들이 교재나 뭘 통해서 알게 되겠죠. 이건 어느 수준이고요. 명제적 지식,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선생님들이 말로 할 수 있으면 돼요.
배드민턴 스트로크 뭐뭐 있어요? 하이 클리어도 있고요, 헤어핀도 있고, 드롭도 있고, 스미시도 있고요, 드라이브도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을 선생님들이 말로 표현할 수 있으면 무슨 지식이요? 명제적 지식. 그 다음 수준은 절차적 지식이에요. 절차적 지식은 알고 있는 내용들 있죠? 이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자, 하이 클리어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스윙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보내면 돼요. 이러한 곡선이 만들어지도록 이렇게 보내면 돼요. 아이들이 가르칠 수 있는 건 절차적 지식. 마지막 거. 상황적 지식은요. 이 내용을 토대로 이렇게 가르칠 거잖아요. 명제적 지식을 토대로 얘를 가지고 가르치겠죠. 가르치는데 이 교실에서 일어나는 상황이 언제나 내가 예측한 대로만 흘러가나요? 그렇지 않죠. 아이들도 많고 환경이 다양하기 때문에 내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얼마든지 다양하게 흘러갈 수 있잖아요. 그러한 상황에 맞춰서 내가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들에게 스트로크를 이렇게 막 가르쳐주고 있는데 스트로크의 다양한 형태 이런 걸 가르쳐주고 있는데 갑자기 옆반에서 와가지고 운동장에 비가 온다며 코트를 체육관을 반만 쓰면 안 되겠냐고 들어왔어. 이랬을 때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이건 그 순간에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상황적 지식. 다시 와요 이제. 학습 지도 과정을 유연하게 설계한다. 이 이야기는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혹은 학생들이 이 교실 안에 있는 아이들이 30명이라고 하면요. 아이들의 요구는 몇 가지겠어요? 어쩌면 30가지가 될 수 있어요. 그죠? 아이들의 요구와 흥미 이런 것들은 다양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유연하게 구성해서 펼쳐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 부분에 요 이야기는 뒤에서도 얼마든지 나올 거니까 지금은 굳이 메모를 안 하셔도 돼요. 계속 나와요. 계속. 올해는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잘 체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비고치키의 GPD, 근접 발달 영역이에요. 이거 일반 교육학에서도 학교에서도 많이 하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 있었죠. 첫 번째, 여기가 현재 발달 수준이에요. 이미 학습된 영역이죠. 그래서 여기는요, 아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영역이죠. 이거를 자전거 타는 거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아이는 현재 세발 자전거, 이거 흰색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이 아이가 현재 세발 자전거를 탈 수 있어요. 이미 학습되어 있어요, 이 아이는. 그리고 여기는요, 교사나 동료의 도움을 받아서 학습이 가능한 영역, 여기가 무슨 영역이에요? 근접 발달 영역이죠. 지 혼자는 못하지만 도움을 받으면 할 수 있어요. 이는 두발 자전거를 타는 거예요. 지금 두발 자전거 지 혼자 타라고 그러면 넘어져 버릴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 잡아주면요, 갈 수 있어요. 여기는 잠재적 발달 수준. 이 아이가 이제 나중에는요, 얘를 배우고 나면 어디까지도 가능할까요? 어쩌면 외발 자전거가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현재 발달 수준에서 이렇게 영역을 넓혀가는 얘를 뭐라 그래요? 스캐폴딩, 비계 설정이라고 하지요. 그래요. 안 보여도 되겠다. 표시되어 있으니까요. 그 다음 2페이지 봐요. 그래요. 오늘 천천히 가죠. 여태 한 1페이지 했네요. 자,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과 비고치크의 사회문화 이론을 비교해 본 것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일반 교육학에서 다를 수도 있고요. 우리 과에서 어떻게 접목시켜서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요.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이에요. 여기서는요, 발달 단계를 제시했죠. 뭘로요? 감, 전, 구, 형으로요.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로 이렇게 구분해 놨죠. 그건 밑에서 살펴볼게요. 비고치키의 사회문화 이론은요, 발달 단계 제시가 없어요. 얘 발달 이론을 뭐라고 붙여놨어요? 인지 발달 이론이요. 얘가 발달하면서 어떻게 애가 아동이 성장해 가는지를. 여기서는요, 사회문화 이론이에요. 왜 사회문화 이론이라고 말을 붙여놨을까요?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사회적인 유대관계, 이 관계를 통해서 발달되어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문화 이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학습에 대한 관점을 보면요, 학습과 발달은 분리됐다라고 보고 있어요. 인지발달 이론에서는요.
여기서는요, 학습이 발달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고와 언어는 인지 발달의 부산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지가 발달하게 되면, 얘가 발달하게 되면 말은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는요, 언어가 인지 발달에 매우 중요해요. 언어를 통해서 얘가 발달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밑에 걸 보면 자기중심 언어, 얘 있죠, 혼잣말. 지 혼자 중얼중얼 하고 있는 것. 그래서 여기서는요, 인지발달 이론에서 애가 중얼중얼 하고 있는 건요, 미숙한 사고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애가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애가 중얼중얼 하고 있는 건 지가 해결을 못하니까 중얼중얼 하고 있지. 해결할 수 있으면 그냥 하겠죠. 그래서 혼잣말로 이거 어쩌고 얘기하고 있는 건 아직 미숙한 거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비롯됐다고 얘기하고, 여기서는요, 문제 해결의 수단이라고 봐요. 애가 어떤 문제 앞에서 중얼중얼 하고 있는 거는요,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발견해 가면요, 혼잣말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이라고 봐요. 혼잣말을요.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한 사고의 보조 도구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혼잣말을 하고 있는 것도 어때요? 전혀 정반대의 입장에서 쳐다보고 있죠. 그래서 아동을 보는 입장을 보면 스스로 세계를 구조하고 이해한다고 보고 있고요. 인지발달 이론에서는. 사회문화 이론에서는요. 그래서 사회문화 이론의 의미를 보면요, 타인과의 상호작용. 이러면서 성장한다고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아까 혼잣말도 마찬가지지만 이 아이는 어떻게 해요? 나 이거 안 되는데 엄마 좀 도와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발달해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학습 방법을 보면 스스로 학습하는 독립적인 발견자라고 봐요. 스스로 학습해내는. 하지만 여기는요, 문화적 맥락에서,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학습의 방향을 보면 내부에서 외부로, 여기는 외부에서 내부로. 왜?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혼잣말을 통해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가니까. 상호작용을 보면 물리적 환경과의 상호작용, 여기서는 사회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 정도로 구분해 두세요. 이건 일반 교육학에서 더 상세히 살펴보셨을 거고, 혹시라도 우리 과하고 어떻게 연결 지을까를 고민해 보면, 그 다음 거 피아제 인지발달 단계 봐봐요. 네 가지로 구분했다고 했죠? 감, 전, 구, 형으로요. 감각운동기는 0세에서 2세 정도의 아이들. 그래서 이 아이들은 감각적인 반응, 이런 것들, 손가락을 빤다든지 뭐 이렇게 뭘 오므린다든지 이런 것들, 언어 습득하기 전 기간으로 사물은 변하지 않고 운동 반응은 목적이 없어요. 그래서 세계는 어린이가 그것에 작용하는 방식대로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이제 전조잡기는 2세에서 7세 사이의 아이들이 전조잡기에 해당하고요. 조작, 어떤 것들을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존 개념이 이 아이들에게는 보존 개념은 생성되어 있지 않아요. 뒤에서 나온 구체적 조작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보존 개념, 가역성의 개념이 뭐냐면, 이 전조작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갑자기 교육학 얘기하고 있네. 전조작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두 개의 그릇을 놔두고 여기다가 요만큼 물을 채우고 여기다가 요만큼 물을 채워서 어떤 게 물이 더 많아? 라고 물어보면 이 아이들은 얘가 물이 더 많다라고 얘기하죠. 실제로는 같은 양을 부어놨어도 돼요. 그래서 이 물을 여기다 부으면 요만큼 차올라 라고 이렇게 바꿔서 생각할 수 있는 게 가역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거고, 이 개념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어때요? 얘가 더 높으니까 얘가 더 물이 많아요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언어와 상징을 사용해서 아이디어와 사물을 내적으로 구성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해요. 그래서 내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사고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분쟁을 보면 아직 전조잡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제가 가끔 얘기해요. 특히 운전하고 가다 보면 어때요? 지 이기적으로 지 생각만 하고 이렇게 하고 가잖아. 그럼 저 사람은 아직 전조잡기에 머물러 있구나. 자기중심적으로밖에 생각하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이 아이들의 특징이 물활론적 사고를 해요. 모든 물체가 살아있다고 생각해요. 물활론적 사고의 단계는 그 밑에서 보실 거고요. 이제 구체적 조작기에 오게 되면 이 아이들은 7세에서 11세 사이의 아이들에 해당하고요. 요 보존 개념, 가역성의 원리, 예를 이해하게 돼요. 대상을 재구성하고 사물과 부분의 전체 관계를 보고 사물의 특징을 요직하고 사물과 아이디어의 구체적인 예와 관찰에 머물고, 이 발달 단계가 끝날 무렵 같은 것과 다른 것을 구분하는 다소 복잡한 개념들을 다루기 시작하고 보존 개념이 형성돼요. 가역성 개념도 형성되고, 거기 써주세요.
가역성의 개념이 형성돼요. 가역. 이렇게 바꾸면 똑같아지는구나. 그 다음 마지막 11세에서 15세 사이에 있는 이 아이들은 형식적 조작기. 이제는 가설을 이해할 수 있어요. 가장 큰 특징은 맨 마지막에 추상적 사고가 가능해요. 박스 아래 봐요. 물화론적 사고의 3단계. 아까 전조작기의 아이들이 물화론적 사고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물체가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 보면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들은 다 살아있다고 생각해요. 태양도 살아있고, 구름도 살아있고, 나무도 살아있고, 자동차도 살아있고, 모든 것들이 다 살아있다고 생각하죠. 두 번째 단계에 가면 이제 움직이지 않는 아이들은 살아있는 게 아니구나. 이 책상은 못 움직이니까 살아있는 게 아니구나. 움직이는 것만 살아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동차도 움직이니까 살아있고, 구름도 움직이니까 살아있다라고 생각해요. 세 번째 단계에 오면 이제 다른 의지 말고 자기 스스로 움직이는 것들은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모랄론적 사고의 3단계. 그래요. 우리 과에 적용시켜서 혹은 우리 중등 과정에 적용시켜서 묻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죠. 이 아이들은요, 전조작기, 유치원생 아이들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다음에 과정에서의 목표 성취, 심동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인지적, 정의적 목표 또한 같이 달성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 기능을 주로 가르치는 데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부분 수행평가 할 때도 어때요? 운동 기능 평가하는데 약 70% 정도. 그 다음에 품행과 관련한 것은 한 20% 정도. 그 다음에 인지적 영역은 한 10% 정도. 이렇게 조금씩 차이는 있을지만 대부분은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춰서요? 심동적 영역에 초점을 맞춰서 많이 가르치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정의적인 목표, 인지적인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분명히 어느 쪽도 자극을 받고 있어요. 인지적인 영역도 자극받고 있어요. 왜? 운동을 해야 할 때 왜 그러한 동작으로 해야 되는지, 왜 그러한 과정이 필요한지를 생각하게 한다면 아이들의 인지적인 영역에서 발달이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을 거고, 정의적인 영역에서도요. 교사가 어떠한 말투와 표정, 어떤 분위기를 이끌면서 수업을 해가는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게 될 거잖아요. 저 학교 다닐 때는요, 초중고 다닐 때요, 아이고, 체육 선생님한테 어떻게 가서 축구공 하나 빌려오는 것도 못 갔어요. 왜? 혼날까봐. 너무 무서우니까. 언제나 체육 시간을 그냥 무섭기만 했죠. 그냥 너무 무서운 거야. 가뜩이나 우리 같은 사람들은 운동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니까 대부분 체육 선생님들한테 이쁨을 받는 부류였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맨날 저한테 네가 가서 빌려와. 너는 좀 낫잖아. 저도 무서워요. 저도. 근데 그 아이들에게는 얼마나 무서웠겠냐고요. 그래서 그러한 초중고를 거치고 선생이 되어서 체육실에 딱 앉아 있는데, 체육실에 갔더니 2006년도에 아이들이 체육실에 어떻게 들어와요? 발로 차고 들어와요. 진짜예요. 빵 차고 들어와요. 쌤! 먹을 거 없어요? 이러고 들어오더라고요. 세상이. 그래요. 그 다음 이제 교육과정의 유형을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거, 교육과정. 표면적 교육과정. 표면적, 겉으로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의도한 내용들이에요. 아이들에게 이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가르쳐야지 라고 하는데, 그 내용들이 바람직한 걸까요? 바람직하지 못한 걸까요? 바람직한 것들을 의도해서 가르치겠죠. 바람직하지 못한 걸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이미 교육에 어떤 의미가 포함되고 있는데요. 아이들에게 바람직한 내용들. 그래서 표면적 교육과정과 유사한 표현들은 되게 많으니까 그랬고, 그리고 이 내용들은 주로 어때요? 또 인지적 영역에 많이 치우쳐져 있을 거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은 대부분 까먹게 될 거고, 그래서 일시적이에요. 일시적. 오래 가지 못하죠. 두 번째 것 봐요. 3페이지. 잠재적 교육과정. 아까 표면적 교육과정은 학교에서 바람직하다라고 생각되는 내용들을 골라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준 거였고, 잠재적 교육과정은요, 이제 학교에서 계획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은연중에 받아들이는 거죠. 선생님들 성대모사를 하거나 이런 아이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은연중에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첫 담임을 하고 있을 때 애들한테 제가 되게 강압적으로 많이 했어요. 왜냐면 우리 반이 다른 선생님들이나 다른 반 여기 이렇게 무시당하고 이런 게 너무 싫었어. 그래서 우리 반 아이들은 뭐든 좀 이렇게 잘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이렇게 다른 반이나 다른 선생님들이나 이런 거에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거 있다고 그랬잖아요. 쟤네 반은 선생님이 체육 선생님이니까. 이런 시선들이 싫어서 아이들이 좀 더 잘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되게 강압적으로 많이 했어. 그래서 2학기 되고 나니까 2학기에 말쯤 되니까 애들이 제 성대모사 얘를 흉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되게 자주 썼던 표현이 그거였나 봐요. 저는 느끼지 못했는데 그거 보고 정말 너무 빵 터졌는데, 뭐 안 하면 다 뒤지는 거야 얘기를 애들이 이렇게 흉내내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뭐예요? 잠재적 교육까지. 학교에서 의도하지 않았죠. 하지만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은연중에 이렇게 접촉하면서 받아들이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바람직한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어떤 것까지도 포함되어 있을까요? 바람직하지 않은 것들도 포함되어 있겠죠. 애들한테 뭐 안 하면 뒤지는 거야. 이게 바람직하지는 않잖아요. 이런 것까지 포함된 내용들. 이것들이 잠재적 교육과정. 그 다음 영교육과정이에요. 영교육과정은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영교육과정은 두 가지 부류로 나눠보셔야 돼요. 하나는 선택성, 또 하나는 배제성. 영교육과정은 둘로. 선택성은요, 그냥 이렇게 쓰지 뭐. 과학 선생님이 창조론을 가르칠 수 있었을까요? 과학 시간에 아이들에게 인류의 진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창조론을 가르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르쳐야 돼요? 진화론 가르쳐야 돼요. 창조론은 못 가르쳐요. 배제돼 버려요. 얘가 뭐죠? 창조론은 빼버리게 되잖아요. 얘를 선택하게 되죠. 얘가 선택성. 두 가지를 다 가르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과학 시간에 창조론 가르쳐 놓고 자 이제 인류의 진화에 대해서 배우자 이러면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가르치는 거죠. 선택성. 배제성은요, 일부러 빼는 거죠. 제외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체육사 파트에 가면 선생님들은 이 영교육 과정의 배제성을 격하게 공감하십니다. 일본 체육사, 저 10초도 안 걸려요. 배울 게 없어요. 왜요? 우리 임용의 일본 체육사가 나오겠냐고요. 우리 임용의 일본 체육사가. 요거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무라이 정신 웃기시네. 그냥 깡패들이야. 그래서 일본 체육사 보면 매우 짧게 하고 휙 지나가요.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본에서 3.1 운동을 가르치겠냐고요. 이런 것들을. 얘가 배제성. 그 다음 3페이지 중간 봐요. 학습 경험 선정의 기준. 학습 경험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거예요? 아까 아이들의 입장에서 학습이 되어야 되잖아요. 뭔가 바람직한 내용들을 받아들여서 비교적 영구적으로 어떤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학습이 되려면 어떤 것들을 경험해 봐야 아이들에게 학습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그 학습 경험은 누가 만들어줘요? 교사가 만들어야죠. 교사가 만들어서 이것들을 제공해줘야 아이들이 그 경험을 통해서 학습이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러면 학습 경험을 선생님들이 내년에 가셔서 수업하실 때 학습 경험 선정을 누가 한다고요? 선생님들이 하신다니까 직접. 어떤 단원을, 농구 단원을 가져다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어떤 경험을 그냥 기능만 열심히 가르치면 됐지 뭐 애들이 무슨 게임까지 해. 여기까지 끝내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농구를 얘들이 평생 스포츠로 삼아서 할 수 있도록 농구의 진정한 재미를 느낄 수 있어야 되지. 그러려면 애들이 게임을 통해서 가르치면 돼. 그러면 운동 기능은 최소화시키고 규칙과 전술, 전략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애들이 득점하는 재미, 그러려면 골대도 좀 낮춰주고 공도 좀 부담 없는 걸로 해주고 이렇게 해서 농구에 좀 재미를 붙여주게 해볼까? 전혀 아이들이 경험하는 건요 달라질 거잖아요. 어떻게 경험하는지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학습 경험을 선정할 때 이런 것들을 고려하라는 얘기죠. 첫 번째, 어떤 것들을 가르치든 아이들이요 그 선생님들 수업을 듣고 나서 운동 기능이 발달돼야 돼요. 심동적 영역에서의 목표 강조에 있었잖아요. 운동 기능을 발달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요 아이들에게 연습 기회 없이 발달시킬 수 있나요? 최대한의 연습 기회를 제공시켜줘야 돼요. 또요, 아까 얘기했던 거 세 가지 목표형에 뭐 있었어요? 시민정 모두 통합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수준이 아이들에게 적합해야 돼요.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학습 경험을 선정해주고 지도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얘도 버리시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학습 경험 선정 기준 4가지를 쓰세요. 이건 옛날 문제예요. 옛날 문제. 제가 노량진에서 밥 혼자 먹기 이전에 그때 문제예요. 4가지를 쓰세요. 지금은요 어떤 식이에요? 수업 상황을 보여줘요. 이 교사가 어떻게 가르쳤는데 애들이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수준이었다. 어떻게 여학생들에게 정식 규격 꼴대에서 3점 슛을 넣게 하는지 우린 도대체 버거워서 할 수가 없어요. 자, 학습 경험 선정 기준에 어긋나는 거 뭐 어긋났어요? 여기 학습자 수준에 적합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찾아 들어가야 하는 게 요즘 문제.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에서는 옛날 문제든 지금 문제든 선생님들은 뭐부터 하셔야 돼요? 이것을 입력하는 게 문제예요. 입력하는 건 똑같아요. 나중에 이해하고 그 문제에 적용하는 건 다음 문제고요. 그 다음에 혹시 영상 길이 얼마나 돼요? 1시간 2분요? 쉬어야 되겠네요. 잠깐 쉬었다 갈게요.